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미스테리 신자유주의를 담당하고 있는 최 사장입니다. 마리플라스 아웃사이더인 독시입니다. 초당 데이터 전송률 1위 독실이 아웃사이더. 네, 별명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 저의 롤 모델이에요. 네. 이 사람들 왜 뛰어지지 무서운데? 예, 안녕하십니까.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죽창을 들자. 깡샘 인사드립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요? 항상 괴롭고 슬프구나.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군요.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동양철학과 명상을 맡고 있습니다. 20대 내내 돈 닦기에 여념이 없다가 지금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는 네. 네. 우리 벌써 오늘 62회입니까?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 네. 순위도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나쳤습니다, 이미. 알겠어요? 장기 휴가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는 천재다 진행했고, 요번에 에피소드를 뭐 할까 좀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그죠? 네. 뭐 할까 하다가 놀랍게도 처음으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후원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처음은 아니죠. 여러 번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좀 피했죠. 그죠? 어떤 후원이냐면은 요번에 그 영화 개봉하는 것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7월 22일인가? 그럼요. 유명하죠. 광고 막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말고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역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잘 됐다. 저희가 역사 에피소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던 내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거 이 광고주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하려고 안 했었다가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한국 근현대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배경 정도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만 다뤄보려고요. 네.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오늘 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지? 제가 좀 이게 준비를 한 부분이 뭐냐면 오히려 동아시아 정세를 좀 준비를 했어요. 네. 동아시아 정세? 네, 동아시아 정세.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기 전까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국사 시간에도 사실 기말고사 때쯤 배우는 게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그래요? 고등학교 생각을 해보시면 2학기 기말고사쯤 이 시기를 배우지 않나요? 너무 한국사를 디테일하다. 공부하면. 몰라. 그래서 이쯤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앞에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사까지 맞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직도, 요즘 이거 예. 배우네. 한국사를 안 배우기도 하잖아요. 선택이에요. 요즘- 필수가 아니고. 요즘 많이 그래요? 또 네. 배우기 시작은 합니다. 아니야, 국사 필수 되지 않았어? 예. 고1만 그래요. 고1만 네. 국사 필수예요? 예. 이때 중요한 인물들이나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기억나는 거 유관순, 뭐 안창호.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 예. 그래서 그 이름 위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것들을 네네. 좀 하나의 맥락을 좀 꿰서 오늘의 포인트로 좀 집중하고 싶었던 건,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가 배웠었던 건 아무래도 조선의 역사 혹은 대한제국의 어떤 우리의 관점에서 본 맞아요. 일본의 침략자로서의 일본이었잖아요. 네. 저는 오늘 좀 다르게 봐갖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뻔했었다가 이제 얻어맞죠.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네. 그때 세계 정세 전체적으로도 제국주의 팽창의 시기였었는데 네. 그때 일본 혼자 이렇게 잘 나갔었다는 거죠. 네, 동양 네. 동아시아에서. 그렇죠.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좀. 그러면은 우리 일부에서는 동아시아 정세 그때. 네,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의 제국주의의 시작을 한번 그때. 다뤄보는 걸로. 그렇죠. 그래? 재밌겠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필수인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게 아웃사이더님께서는 혹시 친일파의 후손이다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저는 전주희 씨. 전주시가요? 이성계의 18대선입니다. 이런 18대구나.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역사들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배우지만 그게 어떤 특정 관점에서 배우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부족하다고 느꼈냐면은 미시적 관점에서만 배우거든요. 뭐 그 한국이랑 일본의 관계, 아니면 좀 더 넓혀서 중국 관계.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너무 급변하던 세계적 정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게 필수적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동아시아를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네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했었어야 할 거예요? 됐나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우리가 비판하긴 쉬워요. 한국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조선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망하게 된 이유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고 했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었던 거는 세계 정세를 같이 봐야지. 뭐 비슷한 거잖아. IMF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의 원인들을 맞아요. 우리 내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아, 그렇구만. 좀 그렇게 꿰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해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부에서는 동아시아 정세 할 거고 네. 2부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니? 2부에서는 깡 선생이 네. 뭘, 우리가 이제 뭘 준비했어? 한일 병합이라고 하죠. 네네. 한일 병합.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 이후에 우리 어릴 때는 한일 합방이라고 배우지 않았나? 예, 용어 잘못됐다며? 용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요즘은 이제 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이 치욕스러운 혼란의 시대에 이거를 먹고 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죽창을 들었던 인물들의 어떤 죽창 특집. 그래요. 저는 이걸 깡쌤의 롤 모델. 여기서부터 기원이구나. 죽창의 기원. 그래요. 독립투쟁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작. 네. 독립투쟁을 어떻게 했는가. 그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2부에서 다뤄질 거고. 그래서 오늘 그 1, 2부 할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한 주 쉰다. 한 주 이제 쉬난다. 쉬지 않아. 안 쉬어. 나 너무 좋아할 안 쉬어. 뻔했지. 쉬진 않아. 그러니까 한 주 뒤에. 여름 휴가 주세요. 한 주 뒤에 3부 때는 이제 어떤 거 하는 거죠? 외계인이. 외계인이 독립을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를 하고 싶은데 네. 이러다가는 이제 혼날 것 같아가지고. 예. 3부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1930년대, 40년대 이후에 이제 독립투쟁 역사 아. 중심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2부에서는 독립투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초반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독립투쟁이고 3부에서는 좀 후반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시각을 가지고 싶어요. 저희 방송 기획했던 의도 자체는 동아시아사 전 큰 관점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고 그다음에 1920년대에서 한 40년대까지 전반적인 흐름, 특히 이제 독립투쟁 하셨던 분들의 인물사라던가 뭐 중요한 전쟁사 이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큰 흐름을 한번 조망해보는 게 저희 좀 기획의 의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결국 광복했으니까 그죠? 광복 이후에 어떻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4부 때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니네 준비 많이 했다. 이걸 할 거야 그래서? 시작하시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1부 독실이가 준비했죠 그죠? 네. 동아시아의 동아시아 역사적 정세. 사건이죠. 네. 그게 어떻게 근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달달 외웠었던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만도 다뤄도 될 정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 아편전쟁이? 가장 추악한 전쟁, 명분 없는 전쟁이 사실 아편전쟁이잖아요. 오. 이러면 벌써 길어질라 그래. 준비해온 것만 해야 되는데. 아편전쟁 자체를 일으킨 것 자체가 영국이, 이제 중국과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와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는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모직물도 팔고 산업혁명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팔려가는데 뭐 중국은 그걸 사주는 게 없어. 청나라는.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세계 제조업 국가 1위였어요. 가장 많은 생산을 해냈던 국가라서 필요한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게 없죠. 그리고 실제로 모직물 자체를 또 소비하지도 않았거든요. 아. 근대화가 일어나야지 모직으로, 그러니까 모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복들, 정장들 그게 다 모직이에요. 남자 것들이. 네. 남자 것들이. 그런 거를 필요로 하진 않는 거예요. 입질 않는 걸 뭐. 걔는 뭐 입으면? 더 비단? 좋은 비단이 있잖아요. 비단이 있잖아요. 예. 비단이 훨씬 더 좋은 거구나. 훨씬 비싸죠. 면화 있고 비단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뭐 걔네들은 영국 애들은 이제 차도 사고 이것저것 계속 사가잖아요. 중국에서 도자기도 사가고 차도 사가고 뭐 이것저것 사가는 상황에서 차는 T인가요? 그렇죠. 차 말고 그렇겠지. 장난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억지로 아편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이 그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되게 좋은 겁니다. 지금이랑 달라했구나. 네. 그렇구만. 뭐 지금도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뭔가 특정 국가에 까지 맙시다. 자 아무튼 지금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이 두 번이 벌어지게 돼요.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1840년부터 42년까지 1차,
56년부터 60년까지 2차가 일어나는데 제가 연도를 조금씩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청나라는 지금까지 이미지가 어땠냐면 잠자는 거인의 이미지였어요. 잠자는 사자. 서양의 열강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인도 이미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 있었던 왕조들은 세계적인 패권 국가였어요.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공 무역을 통해서 애들이 무역을 했잖아요. 동아시아가 원래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와갖고 대등하게 우리가 1대1로 한번 제대로 무역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청나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무역에 대한 개념이 달랐구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1700년 정도까지만 해도 청나라가 훨씬 우위에 있었을 텐데 유럽이 거의 100년 정도 만에 따라잡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따라잡은 거죠. 엄청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이 그때 또 최강이었으니까요. 두 번 다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패권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청나라는요. 네. 그래서 대국이고 잠자는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구더라. 그래서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식민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한 번에 휙 갔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이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잠자는 사자가 계속 잠만 자게 된 거잖아요. 아편이 유행하나? 그거 당연한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아편 전쟁 이후 내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붙어봤더니 네. 호구였어. 더 센 애들이 있더라. 우리가 게임이 안 되더라.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워낙 중화사상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이씨 똥 밟았네. 아이 뭐 좀 그래 쟤네들 그냥 열어주고 말자 좀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럼 무역권 좀 주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했지 뭔가 본격적으로 개혁 운동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개방을 천천히 했고 어떻게 하냐면 쟤네들 배 꽤 잘 만드네. 쟤네들 군사 기술이 나쁘지 않네. 사실 화약을 처음 만든 것도 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런 거 한번 받아들여 볼까 해갖고 조선 기술, 군사 기술 이런 걸 천천히 받아는 들이는데 여전히 말 타고 활 쏘고 이런 것들을 무인 시험 과목으로 유지를 하는 식으로 양무 운동은 일어났지만 개방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무 운동. 네, 다 배웠던 키워드들이죠. 근데 1860년대 그게 끝났는데 68년에 이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청나라가 패권을 상실했었던 것들 아편전쟁을 이야기를 했고 동아시아에서 네 동아시아에서 그런데 이제 일본은 아직까지 그냥 외죠 외 작은 나라였는데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나요. 네. 근데 이게 메이지 유신이 어떤 거냐면 그냥 에도 막부 체제 근대 이전에 일본에서의 어떤 막부 체제였다가 네. 이걸 다시 덴노 천황이라고 하죠. 덴노의 직접 통치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한 거냐면 쇄국을 하자. 막부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개국을 해버려요. 도저히 이제 개항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개국을 해버리는데 그거에 빡쳐가지고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쇄국 정책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덴노 중심으로 아예 쇄국 정책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뭔가 목표가 이상해져갖고 천황 중심으로 덴노를 중심으로 개국을 하자라고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개국이라는 게 이제 나라를 여는 거, 오픈하는 거죠. 외교를 시작하는 거죠. 서양과. 그래서 이제 대규모 사절단이 서양에 먼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뭘 깨달았냐면 얘네들은 중국과 다르게 전면 개방을 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중국은 우리가 최고인데 조선기술, 군사기술만 받아들이자였다면 일본은 완전히 전면 개방을 해버려서 신흥 지식인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대량 생산 체계 자체를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대식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막 그 전까지 어떤 교육이랑 전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근대식 교육과정 같은 식으로 서양의 시스템을 통째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게 되는데 어떤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사회 전반의 시스템까지 받아들였구나. 완전히 전면 개방을 해버린 거죠. 기존에는 지방 분권화된 사회였죠. 일본이. 네. 지방 영주들 막부 체제라고 해서 자기 영토에서 자기들끼리 취급받고 하다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중앙 집권 체제로 확 일본이라는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근대의 군대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네. 근대화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양무 운동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근대화가 되는데 좀 더뎠던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근대화 되는데 좀 전면적인 개방을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얘네들이 발전했구나.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발전을 속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당연히- 엘리트들이 유학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죠. 이때 네. 당시에. 그렇죠. 갔다 와갖고 또 이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내부에 엄청난 진통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국제 정세를 보는 거니까.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청나라도 여전히 패권 국가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제 일본은 조금씩 그걸 뺏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1882년에 메이주신 68년이니까 82년이면 얼마 안 지난 겁니다, 지금. 네. 꼴랑 한 14년 후에 음.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한국에서 90군대의 차별 항거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거 다 기억난다. 네. 국사에 배운 거. 이모군란. 나는 머리가 멍해지고 있어. 이모군란. 이때까지의 패권은 여전히 청입니다.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아편 전쟁이 벌어졌지만 청은 자기네가 약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사건을 일으키니까 청나라에다가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청나라는 신나가지고 원군을 파견을 하겠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청나라가 한국에 조선에다가 정치적 간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때 청나라는 동아시아 패권을 회복하는 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이미진 구겼지 아편 전쟁 때문에. 아편 전쟁은 그냥 그래 먹고 떨어지라 이런 수준이었고 지금 여기서 이모군란을 통해서 조선의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한 게 82년입니다. 옛날 기억났겠네. 왕년에 내가 했던 것처럼. 1882년. 그렇죠. 1882년.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조선에서는 좋게 보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일단 조선에서는 청을 싫어했잖아요. 명나라를 좋아했었지 청을 좋아하지 않았었고 그렇죠. 오랑캐라고 해서. 오랑캐였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였었지만 내부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청나라 좀 싫다. 그래서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혁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2년 후에. 아, 네. 188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혁파가 뭘 하려고 했냐면 청나라를 몰아내고 싶었어요. 자주 독립을 위해서. 사대를 척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때 누구의 힘을 빌리려고 하냐면 당시에 메이지 유신으로 나름대로 신식 군대를 소유하게 된 일본을 등에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아, 그랬구만. 그때 원래 일본이 군대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겨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3일 만에 진압을 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일천하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자, 그러면 84년에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패권이 약간 옮겨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갑신정변에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패권은 여전히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랑 청나라랑 이제 나름대로 조약을 맺지 않겠어요? 네. 그 조약 이름이 텐진 조약이고요. 그 텐진 조약은 뭐가 들어가냐면 청나라가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일본 너는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줘라. 조약을 맺었구나, 자기들끼리. 조약을 자기들끼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조선에서 청일 군대는 양쪽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고 파병을 하는 경우에도 동시에 파병을 하자라고 자기네들끼리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쥐들끼리 난리야. 그러니까요. 야,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 그 가스라테포트 조약인가? 그것도 미국이랑 일본이랑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에 대한 거였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이 당시의 어떤 제국주의 시대 전체를 좀 이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만 다루는 건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사실 제국주의의 윤리학까지도 한번 같이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거시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둘로 쪼개야 되는 것 같아. 제국주의적인 국가들이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되는 식민지 국가가 있고 그렇죠. 그 둘로 나눠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들은.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청나라와 일본이 아직까지는 균형을 팽팽하게 맞추고 있는데 그거를 깨게 된 사건이 바로 국제적인 사건이 동아시아 정세를 결정하게 된 사건이 바로 1894년 텐진조약 이후 10년 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아, 그래? 네. 왜? 자,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교 있죠. 네. 천도교의 교조였던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명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당한 다음에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동학 너네 그 천도교 퍼지지 말아라 했더니 동학 교도들이 그 최재우의 죄명을 벗기고 교조의 원을 풀어주자 해서 어떤 신원운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랬는데 이 신원운동을 정부가 굉장히 탄압을 강하게 합니다. 그 존턴 정부에서. 그래서 평소에 농민들이 불만까지 폭발해갖고 정치운동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네. 이게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 민란까지 더해져갖고 이제 결국엔 어떤 거를 기치로 걸게 됐냐면 보국안민, 척양척외,
양놈들도 다 몰아내고 그냥 외놈들도 몰아내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자주 독립을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죽창을 들자. 뭐 그렇겠죠. 진짜 뒤집어 죽창 엎고 부대가 싶은 거야. 나타납니다. 네. 그때 당시 사진 같은 것들 보면 농민들은 무기 체계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곡괭이 이런 거 가져 나오다 못해서 정말로 죽창을 잔뜩 들고 그랬겠죠. 예, 실제로 죽창이 무서운 무기거든요. 창이니까. 네, 플랑크스 진영까지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깨알롱보. 플랑크스 진영이 여기서는 통하지가 않는 게 그래. 총 앞에서는 상대방은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화약 무기가 있었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전주성이 함락이 돼버려요. 사실 이건 그냥 가벼운 밀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를 너무 조선 정부에서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청나라에게 다시 동학을 진압할 수 있는 군대를 파병해달라 요청합니다. 이거 굉장히 임진왜란 비슷하지 않아요? 아, 짜증나 죽겠어 이런 거 보면. 임진왜란 때도 결국 일본군을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군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명나라에게 이제 원군 요청을 하잖아요. 임진왜란도 이제 재밌게 한번 파보면 재밌긴 한데 아무튼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는데 당연히 정부 내부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텐신 조약 있지 않냐? 일본군 같이 들어올 거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고종 황제가 아직은 황제가 아니죠. 고종이 이걸 막은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강력한 청군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본군이 뭘 할 수 있겠냐. 아직까지 패권은 청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랬는데 5월 5일 날 청군이 상륙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루 만에 5월 6일 날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을 해버립니다. 아싸 이러면서. 그 제일 아싸하고 들어온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대? 뭐 알고 있었던 거지 다. 그래서 일본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 파병을 해야 된다는 조약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주도권을 자기가 뺏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은 조선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야. 강제 합병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일본의 영원한 꿈 아닙니까? 그렇죠. 대륙 진출. 그게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네. 그 정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 때 이미 조선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침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 그런 입장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그 당시로서는 식민지를 가지지 않으면 힘들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당시에 중립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화를 우리가 산업화라고 본다면 산업화의 핵심은 이제 대량 생산 아닙니까? 대량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시장. 필요하고 그죠? 그렇죠. 시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식민지가 시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다 조선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는 농민군이랑 조약을 맺어버려요. 농민군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데 그 농민군 입장에서는 일단 지구전을 해갖고 근대 군대랑 싸우는 거는 불리하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시 이제 모내기를 할 때가 됐어요. 그 모내기도 좀 해야 되고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어. 우리 좀 이게 그만할게. 우리 반란 좀 그만. 이렇게 반란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동학농민운동 좀 잠깐 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화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제 텐진 조약 자체가 들어올 때도 동시에 들어오는 건데 나갈 때도 동시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변란이 진정되니까 병력 철수해달라. 근데 당연히 일본은 돌아갈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조작을 좀 합니다. 알아보니까 농민 봉기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도와줄게. 그래서 계속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는 나름 얌전히 철수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래 뭐 끝났다니까 뭐 이제 난 돌아갈게. 우리 형님 국가니까 지켜주러 왔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일본이 오히려 이제 청나라한테 내정 개혁을 해버리자. 뒤집어 엎자. 조선 내정에 우리 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조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정 개혁을 우리가 왜 하냐. 나름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청나라가 정말 선의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이미 정치적인 영향력은 청이 더 있었거든요. 패권이니까. 근데 갑자기 어디 듣보잡이 튀어나와갖고 우리 같이 여기 한번 개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또 뭐냐 우리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청나라 입장에서. 자판 깔고 장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듣보잡이 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형님 한번 합시다. 내가 오뎅 팔 테니까 형님이 떡볶이 팔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일본이 그 청이 거절했더니 일본이 독자적으로 갑오개혁을 요구를 하고 한양을 장악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제 개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그러면서 뭘 하게 하냐면 조선에게 청에서의 독립선언을 하도록 해요. 아 맞아요. 그치? 근데 아니 조선은 이미 독립국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청나라를 끊어버려라. 청나라의 영향을 그만 받아라. 이렇게 독립선언을 해요. 청나라는 빡치겠죠. 그때 결국엔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랬구나. 일본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부터 이제 시발점이 된 거구나.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들어왔던 두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서 전쟁이 청일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조선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구만. 이때 당시 조선 정부는 이제 유명한 흥선대원군이 청쪽 편이었고 또 명성황후라고 유명하신 그분께서는 러시아. 이제 아직은 러시아 아닙니다. 아직은 이때 러시아는 일본입니다. 아니고 일본이랑 좀 친한 그래서 그런 청나라를 상황이었어요. 몰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구만.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청나라가 정말 놀랐던 거는 이때라고 해요. 왜? 아편전쟁에서 진 거는 그냥 우리가 한 거지 뭐. 우리가 진짜 사실은 제대로 싸웠으면 이겼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한테 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역사적 거지. 사건이야 이거는. 그럼. 족밥인 줄 알았는데 존나 무서웠던 거야. 몇천 년을 항상 패권 국가였었는데 외에는 그냥 상대도 안 했었던 나라였는데. 자,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1895년이에요. 무슨 새끼요? 시모노세키 조약. 예. 근데 여기서 뭘 받아내냐면 일본이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거든요. 우리가 이겼고 니네가 졌으니까. 그렇지. 이게 청나라 너네 청나라까지는 내가 안 쳐들어갈게. 대신에 배상금 내놔.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 일본 정부의 4년치 세입이라고도 하고 혹은 일본 당시에 국민 총소득의 7할을 받아내요. 70%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1년 세입이 약 220조거든요. 한 번 전쟁에 1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말하자면 900조 가까이를 받아내는 겁니다. 혹은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을 보니까 2015년에 1조 5천억 달러. 네네. 그러니까 1,500조 대략. 1,500조에서 한 1,800조 정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의 70%니까 거의 1,000조 이상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4배 정도 내나? 이 정도 한 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훨씬 넘어서지. 네. 지금 우리가 1,000조를 받아낸 거잖아. 우리가 4대강 사업에 22조도 그렇게 아까운데. 아깝나? 아깝죠. 예. 이랬는데. 언급하지 맙시다. 예. 네. 1,000조를 받아낸 거예요.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쏠쏠하네. 여기에 들어갔던 전쟁 물자, 전쟁 비용 대비 어마어마하게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구만. 신이 난 거예요, 일본은. 그리고 조선은 뭘 얻었느냐? 청나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확보했죠. 독립했구나. 독립했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미 독립국이었는데. 그렇구만.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엄청나게 놀라게 되고, 이제 패권이 이미 넘어간 겁니다. 일본한테 졌으니까. 일본이 이제 독립을 요구했던 거,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조선에 요구했던 거는 자신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거지. 텐진 조약을 무효화시키고.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들이 나와요. 변법 자강 운동 했다가 근대화를 위해서 실패하고. 의화단 전쟁이 벌어져갖고 일단 청일 전쟁에서도 지고 나니까 서양 애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청나라가 잠자는 거인인 줄 알았는데 잠자는 사자인 줄 알았는데 일본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근대화한다고 우리한테 와갖고 막 이게 막 알아갖고 가더니 청나라를 이기더라. 청나라 진짜 별거 없구나.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를 쳐들어옵니다. 탈탈탈탈탈 털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메이지 유신 68년이고 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게 95년이에요. 갑자기 성장했구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강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이 저 어디 뭐 필리핀 같은 나라한테 막 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거구나,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한 30년 만에 완전 호구였네. 그러면서 이제 급성장한 한국도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 탈탈 턴다 이거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뭐 한두 번 싸운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육상에서도 교전이 일어나고 그렇죠, 해전도 일어나고 이랬는데 다 어이없게 참패합니다. 참패. 그래. 원사이드하게 깨져버리니까 정말 이제 그 한마디로 호구 잡힌 거죠. 근데 중국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죠? 양무운동 때 그 군사 같은 거 기술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불가능했던 상태였어요. 실제 당시의 정세 상황이 근대화를 적당히 흉내내는 수준이라든가 그냥 야 무기만 줘. 훈련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 하던 우리 방식이 있어. 우리 말 타고 돌격할 거야. 이런 걸 했다가 탈탈 털리는 거죠. 영혼까지 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털려버립니다. 청나라가. 그래서 뭘 엄청나게 당한 다음에 일본처럼 전격 개혁을 하고 혁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노선을 바꿔요. 그리고 이미 이때는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는 거죠. 동아시아 영향력을 이제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그렇죠. 일본이 또 요동반도를 점령을 하거든요.
요동반도가 어디 저 위쪽 만주 좀 옆쪽이잖아요. 만주 위쪽에 그래? 거기를 점령하니까 이제까지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가 프랑스, 독일이랑 같이 대항하면서 삼국 간섭을 해갖고 야, 너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게 되찾아줘요. 그러니까 너 이것까지는 하지 마라. 또 요동반도를 일본이 갖고 온다는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또 코앞에 자기 코앞에 오는 거잖아요. 싫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볼 땐 여전히 일본은 좀 약한 나라예요. 당연하게도 좀 기특하고 나름대로 많이 성장했구나 싶지만 당연히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근데 그때 러시아가 완전 강대국은 아니고 제정 러시아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유럽에서는 사실은 쩔이지. 아 그래요? 유럽에서는 쩔이지만 나름대로 근대화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우습게 본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 자체가 이제 뿌리 깊은 동양을 무시하는 사상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얘네들 뭐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킨식 군대 자체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때 청에게 되찾아 주니까 일본이 빡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점령했던 요동 반도를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했더니 일본이 토해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러시아 센 나라네 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친러파로 바뀌는 거구나. 그 러시아를 이용해서 또 일본이 아까는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을 좀 이용했잖아요. 일본 애들이 아나무인이었던 거예요. 완전.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청일 전쟁을 우리가 보는 시각이랑 일본 내부에서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진짜로 우리가 동양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조선을 도와줬다라는 개념들을 은근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나라로부터 계속적으로 몇백 년 동안 쪼여왔잖아. 몇백 년? 아무튼 10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좀 이렇게 사대주의적이었고 그쪽에도 고압적으로 행동했었는데 일본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막 학살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 당시에. 관리를 안 한 건 아니지. 당시에. 와서 뭐 우리가 너희를 신식으로 계획시켜줄게 아가야. 이렇게 사탕도 좀 주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이제 위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 서구 세력들이 계속해서 동아시아를 점령해 나가는 걸 보면서 동아시아의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는 게 그때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러일 전쟁까지만 해도 일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이제 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기를 할 텐데 러일 전쟁에서 생존했을 때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이죠. 네네. 대한제국에서도 그거를 오히려 반겼어요. 아니 그 코쟁이들 러시아 애들이 이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웃이었던 미우나 고우나 그리고 그 외의 나라 일본 자체가 지금은 좀 컸어도 우리가 다 문명을 전해준 그 걔네들 아니면 우리 동생 아닙니까? 우리 동생인데 동생 국가인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에 주목을 했는데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일본이 일대 조선의 독립을 청나라로부터 가져와 주고서 정말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실 갑오개혁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 뭐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런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빡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러시아 대사도 막 불러가지고 궁궐로 대해서 티타임도 갖고 이런저런 이제 개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키는데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랬구만. 그러면서 친일 내각을 세웁니다. 네네. 자, 이게 지금 같은 해에 일어난 거였었어요.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거로부터 청일전쟁이 시작됐고 바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러시아가 일본한테 요동반도를 점령하는 거를 토해내라고 했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러시아가 큰 나라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러시아 쪽을 좀 이렇게 잘 끌어들여가지고 사실 정치적 판단인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이미 개화가 늦어졌고 이미 근대화가 늦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1895년입니다. 을미사변까지 그 한 해 동안. 1894년, 95년. 그 조선에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엄청난 땅 따먹기 게임이 권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1895년에 장난 아니었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94년, 95년 이때. 그때요. 그때 을미사변이 벌어지게 되고 일본이 그래서 잠깐 친일 내각을 세우는데 당연히 여전히 우리나라의 통수권자는 고종이었죠. 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빡칩니다.
당연히 빡치겠지. 명성황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리고 일본이 그때까지 뭐 한일 강제 합병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아나무인을 행동하고 아주 예의 없게 행동하고 그냥 미친 짓을 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빡친 고종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직접 스스로 1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1896년부터 97년까지 1년 동안 옮깁니다.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일단 그 도망친 거지. 피해서 간 것도 아니야? 피해서 간 거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내정 가서 파는 것도 있고 또 빡치기도 했고. 근데 일단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본이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일단 가 있었던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렇죠.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려고 했었던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문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공개되는 것들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러시아는 그냥 조선을 합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냥 러시아는 부동항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의 또 영원한 꿈. 부동항 갖기. 땅은 필요 없고 어떻게 얼지 않는 항구라도 하나만. 그런 것만 있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잘 됐었으면은 대한제국이 좀 더 오래 살아남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다만 러시아가 신경 쓴 거는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조금 그것만 신경 쓰였겠네. 위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고 1895년에 그랬고 이제 97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옵니다. 97년 2월 20일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거 한 거예요. 황제국이 된 거예요. 대한제국도. 1897년에. 네, 97년에. 그러면서 이제 대등해진 겁니다. 러시아도 황제였고 제정 러시아였으니까 또 중국도 청나라도 황제였잖아요. 대한제국도 황제로서 우리가 이제 동등하게 외교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우리 독립국이다. 우리 황제국이다.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외교를 해보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는 거죠. 식민지는 없지만 이름은 제국주의. 대한제국. 그냥 제국인 거죠. 그냥 황제국이랑 제국주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것도 다음에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고 러시아는 슬금슬금 계속적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1900년에 만주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일본 심기를 또 건드려요. 일본은 안 그래도 자기네들 요동반도 뺏겨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네. 그 러시아가 계속 내려오는 거를 일본은 이제 막기 위해서 1902년에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합니다. 신기하죠. 사실 1차 대전에서 일본이 승전국이거든요. 그렇죠. 1차 대전에서 영국과 독일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자체가. 그때 동맹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요, 실제로. 아, 1차 그래서 세계대전 때? 아시아 근방에 있었던 독일의 그 병창 기지를 일본이 공격해서 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는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런데 실제로 콩고물을 굉장히 많이 발한 거죠. 뭐 때문이냐면 청일전쟁 때문에. 청일전쟁에서 엄청난 그 배상금을 받았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콩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튼 자, 이제 영일동맹까지 맺어진 게 1902년입니다. 이제 러시아랑 일본의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어요. 그렇겠지. 그쵸. 그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러시아랑 한번 붙어보자. 우리 청나라도 이겼고 우리 좀 이제 강한 것 같아. 조선은 이미 우리 거나 다름없고 이런 상황에 1904년 2월 8일 날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청나라는 이제 그로기 상태. 이미 뭐 탈탈 털려서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상태였고 온갖 모든 나라들한테 털려서 러시아한테 만주도 뺏기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챔피언 신흥 두 챔피언이 붙는 거죠. 네, 메이웨더와 파퀴어가 1904년에 한번 일본이. 예. 그럼 이걸 러일 전쟁의 최종 목표는 그러면 중국이었던 건가? 일본에 그냥 러시아를 어차피 일본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전체를 점령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러시아의 수도는 저기 유럽에 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일본이 공격한 거 이유가 좀 그 이후에 진주만을 공격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선전포고 없이 일단 공격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 그래서 압도를 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약을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좀 얻으려고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도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모든 함대를 박살을 내버리면 한동안 이쪽 태평양 쪽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필리핀 쪽이나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영향력에 그때 우리 좀 이게 원유 확보하고 그 미국 너네 우리 건들지 마라라고 하려고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러시아에도 마찬가지 생각했었던 거였어요 이때. 그래서 러일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일본이 그래서 처음부터 전쟁할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군비 확충하고 있었고 이념 무장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잘 아울러 갖고 러시아는 우리 주적이다. 좀 이기자.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도 벌 수 있고 우리가 이게 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만주 지역에 대한 대러시아 첩보망도 갖추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 일본이 실질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 물자와 병력을 러시아가 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시베리아 철도가 미완성이었어요. 아, 그러구나. 너무 러시아 땅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극동으로 보내야 되니까. 7,000km를 와야 돼요. 근데 끊긴 부분도 많았고 수송 능력이 적어가지고 하루에 6량이 도착했대요. 병력이. 6량. 지하철 지하철 칸 6개. 기차 6개. 예. 거기다 단선이었어요. 복선은 이게 2개로 돼갖고 왕복이 가능한 거고 단선은 한쪽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야, 그럼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옆에다 밀어놓고 이런 건 있었을 수 있겠지. 네네. 단선이니까 수송 능력 자체가 너무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이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본이 처음부터 생각할 때 러시아군 중에서 실제로 동원 가능한 병력은 한 10만 정도일 거다. 우리는 25만 정도를 가지고 공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7,000km가 넘는 극동을 오기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40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러시아 극동에 있는 일단 러시아의 교두보였던 리순을 기습 공격을 해서 일단 제압을 합니다. 실제 전쟁 자체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인천 앞바다. 항상 왜 조선에도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대한제국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함대를 포격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을 완전 싹 멸절시키고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두보를 다 우리가 이긴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협상을 제안하자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는 극도로 물자가 부족했고요. 이 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령관이 전쟁이 시작된 뒤에 40일이 지난 다음에야 도착을 했어요. 사령관이. 이때 이제 러시아 측이 판단을 할 때 대규모 회전을 하기엔 전력과 물자가 부족하니까 내륙으로 유인해서 이제 유인 선멸 작전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회전이 뭐냐면 대규모의 공격을 해갖고 싸우는 거 회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규모 회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일본 측은 지금 여전히 압도적이요. 25만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청나라는 이겨봤고 사실상 허수아비였던 조선의 군대도 뭐 자기가 이제 개편을 하고 자기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근대의 대규모 회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랑 붙어본 적은 없는 거야, 일본이. 그렇구만. 그래서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소모전이 심하고 왠지 전략 같은 것도 러시아가 더 세더라라는 거를 이때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회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량 부족이 있을 줄 몰랐어요, 자기네들도. 근데 이때 일본이 계속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얘는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일본은 한 방에 싸우자. 한 방에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질질 끌면 자기네들이 불리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질질 끌리면서 조금씩 소모가 됩니다. 근데 병참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니 군사들은 밥을 먹여줘야 될 거고 총알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일본이 이게 계속적으로 딸리거든요. 병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일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일본 군대의 특징인 정신력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물자가 부족하니까. 물자는 부족한데 그거를 충분하게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은 근대식 군대를 갖췄지만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를 육성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사무라이 같은 정신. 사무라이 정신. 정신력으로 이긴다. 근데 이게 동양은 정신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호쟁이 시키들 그냥. 이런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가까지 나오냐면 야 총알이 없으면 총검이 있지 않냐. 총검도 없으면 이빨 있지 않냐. 이빨로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야 된다. 황군의 군대는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렇구만. 근데 총알이 날라와도 이빨로. 그게 이제 일본군의 한계가 사실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국가, 서양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착각이고요. 일본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본군의 한계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요행하게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일본이. 왜? 실력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요행이 겹쳐요. 근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도 결과적으로 이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양회전을 거쳐서 요양회전에서는 결국에 러시아에서 25만이 투입되고 25만이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일단 비긴 상태로 좀 유지했다가 봉천, 핑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봉천에서 회전을 또 하는데 이때 러시아에서 31만이 투입되고 일본에서 25만이 투입되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더 우월했어요. 우월했네. 그런데 일본이 결국에 이깁니다. 근데 근데 그것도
뭐지? 약간 군사적인 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뭐 군비나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일단 러시아가 모든 면에서 더 신식이었죠. 사실상. 어쨌든 유럽에 속해 그렇죠. 있고. 유럽에 네.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런전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게 7,000km로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땅이 너무 넓어. 지금 육상의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31만이 결국에는 왔는데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25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지게 되는데 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이미 피해 일요일이 있었어요. 러시아 혁명의 시발점. 몇 년이지 그때가? 1905년 1월 22일 날 그래. 이미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고 러시아 혁명이 러시아 일어나니까 혁명이. 러시아 재정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진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엘리트 부대를 당연히 이 7,000km 떨어져 있는 극동에 투입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막아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렇지, 얘네는. 너무 많은 거지. 서쪽도 막아야 되고 내부도 막아야 되고 동쪽도 막아야 되고. 네. 근데 저희 보통 배우기로 일본이 근대 무기 체제에 대해서 생산이 완비된 게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완성됐다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싸울 때는 저희가 그냥 보통 흔히 세계 1, 2차 세계전 때 익숙하게 보던 이미지처럼 뭔가 뭐 기갑, 뭐 탱크 아니면 비행기 이런 것들로 싸우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는 그런 게 없죠. 보병이 총칼? 있고 보병? 탱크가 일단 일제 시대 탱크는 네네. 좀 탱크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장갑차도 아니고 찝차에 음. 총알 막을 수 있는 철판떼기 몇 개 발라놓은 정도고. 그 정도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 아직은 거고요. 1차 세계대전 이전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05년이니까. 예.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가지고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군사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진 않았겠지만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그렇겠죠. 있었겠죠. 있었겠죠. 소총 중심인 거고요. 아. 기관 단총이나 이런 무기는 아직 돌격 소총이라고 하죠. 좀 연사가 가능한 그런 무기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였고. 혹은 그렇구나. 아직 실전 배치가 잘 안 예. 됐든가 예.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음흠. 일제 사격 같은 거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첫째 줄 사격 딱 하고 그런 앉고 느낌입니다. 두 번째 사격 하고 이런 거. 쏘고. 그게 이제 이거 그 근데 이때 전쟁 당시도 참호전 같은 양상은 벌어지고 있었고요. 일본군이 무기 체계가 허접한 정도는 아니고 해전으로 러시아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아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육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육상은 사실 일본 육군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가 굉장히 극명했어요. 사무라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무라이 정신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벼루와 먹을 챙겨 다니면서 작전 일지를 붓으로 써야 돼. 정말? 멋지다 야. 그리고 우리가 야, 알고 기품 있는 있어. 그 반자의 여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반자이 여택? 만세! 천황 만세! 그러면서 막 돌격을 하는 거야. 아. 원래 천천히 조용히 이렇게 근처 가갖고 이제 기습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를 자신들도 거의 자살 공격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어이 그러다 가자! 그러면서 반자하면서 막 돌격을 하는 거예요. 기습 작전인데. 역시 동양의 정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사실 1차 대전 이후지만 프랑스에서도 이걸 하고 있었어요. 반자의 정신이요? 총검 돌격. 아, 사실 그래. 1차 대전 자체가 되게 참호전이 되게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근대 어떤 무기 체계의 발전을 전술이 따라오질 못했었거든요. 기관총이 발명이 되는데 기관총은 일당백이거든요. 그렇지. 기관총 한 대만 있으면 진짜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잡을 수가 있어요. 한 2대 정도가 크로스로 이렇게 쏘기만 하면. 교차 사격해버리면 끝나죠.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 프랑스가 참호를 파고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서 참호는 파놨는데 네.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총을 막을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무장해서 돌격을 시킵니다. 프랑스가 1차 대전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갈려나가요. 물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양측이 계속 그 짓을 하게 돼요. 기관총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까 잘. 그렇지. 근데 왜냐면 그걸 뚫어내기도 힘들고. 매뉴얼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일단 땅을 파. 그러니까 기관총이 등장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땅 속에 숨어 있다가 일단 저쪽 참호까지 가갖고 저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같이 막 달려가야 그나마 일선들이 엄청난 희생이 있더라도 점령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 기관총을 막기 위한 탱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해요. 참호전도 한번 다뤄보면 너무 끔찍해서. 상륙전은 참호전은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참호전은 네. 정말 그래요. 전쟁 중에 가장 끔찍한 게 상륙전하고 참호전하고. 네. 참호전은 이제 인간 상상을 살상이랑 비슷한. 해보면 여기가 청결했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랑 일본이 붙었던 봉천 전투라는 것도 네.
참호전 양상이었는데 사상자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 일본군만 해도 한 10만 가까이 되고 러시아군만 해도 한 4만에서 7만 정도 추산을 하는데 일본이 이기긴 했는데 하여튼 일본은 버틴 거야. 러시아가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러시아는 지금 내부에 내부가 이런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반자의 어택 같은 걸 하면서 다 죽죠. 또 뭐 있냐? 대전차 총검술을 합니다. 전차를 상대로 이제 총검술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작전의 신 멋있다. 츠지 마사노부. 제가 이거 천재편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아, 그랬어? 숨어있는 한국의 독립군. 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츠지는 마사노부가 일본 사람인데. 자칭 작전의 엑스맨이야. 신이라고 해요. 자칭입니다, 자칭. 난 작전의 신이다. 내 말대로 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 이름이 뭐라고? 츠지 마사노부. 마사노부. 이 사람이 만든 전술이에요. 전차를 상대로 일단 총검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가 관측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무원이 이렇게 바깥을 보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총검을 찔러 넣어서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승무원을 사살하면 된다. 근데 이걸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관측장에 유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방탄 유리가. 실제로는 방탄 유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일본군이 다가와갖고 총검을 관측창에 팍 찔러 넣는 순간에 유리를 못 깨죠. 그러면서 이제 끔살 당하는. 그렇구만. 그리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바로 앞에서 어떡할 거야. 이제 군도로 일본군 장교는 차체 기관총을 군도로 자르려고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웃기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날아오는 총알과 포탄을 총검으로 맞고. 그렇죠. 근데 이거 거의 스타워즈급이네. 지금 생각하니까 막 되게 병신 같고 웃겨 보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희 보통 상황에서 자기가 일상생활 사다가 되게 급변한 위기나 이런 거를 막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위기 상황이야, 문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원래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나 아니면 재난 자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자기가 되잖아요. 아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나 당시 2차 대전 개전 초기의 프랑스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작전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요. 디테일하게 짜면 안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 계속적으로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쑤셔가지고 찔러놨는데 만약에 방탄유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탁 하고 막혔어. 네. 그럼 어떡할 거야? 빨리 도망을 가든가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 그때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가장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을 짤 때 언제나 최상의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디테일한 계획을 짜요. 그리고 예외 이거를 상황 인정하지 않고. 그쵸? 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빨리 이게 좀 뭔가 니네가 알아서 대처를 해라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계획을 짤 때 얘네들이 최상의 상태 또 적이 지는 거를 전제로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은 굉장히 중요한 해전이 되는데 이거 나중에 그건 다뤄볼게요. 오늘은 다룰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이 워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국 항공모함에 의해서 일본 항모 4척이 거기 투입이 됐는데 2척이 침몰하고 2척이 대파한다는 결과가 워게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위대한 황군의 항모에 기량이 엉망진창인 미군 애들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야 무효 다시 하자. 도로 부활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 철저하게 계획들을 다 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 짜는 순간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걸 확신한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적함대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길 거야. 이미. 적함대가 야간에 회피나 기만 같은 거 없이 그냥 걔네들은 원래 진로대로 조용히 올 거라는 가정하에 또 일본 해군은 상대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상대는 일본 함대를 일본군의 접근을 모른다는 전제 이런 전제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아니잖아요. 다르겠지.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임기응변이 너무 약한 반자이 하면서 돌격합니다. 반자이 바로. 그렇구만. 그렇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은 엉망이었네. 엉망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엉망이었도 보기 어려운 게 일본도 그렇고 초반에 계속 승세를 잡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성공 모델이 계속 성공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강화될 거고 뭔가 예외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일본 처음에 자기들이 성공했을 때는 메이지 유신 통해서 완전 개방했던 게 성공 모델이 됐는데 이게 성공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독일도 똑같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그렇게 급속도로 유럽이 점령당할 수 있었던 게 독일이 그 정도의 군사력으로서 유럽 전체를 장악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승전국이었으니까 청나라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독일도 처음에 이제 전격전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맞아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로 독일을 유럽 전체를 휩쓴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격전은? 전격적이라는 거 있지도 않았었고 사실은 이게 전격전의 신화 이런 책들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전쟁사 얘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열전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를 네. 그 전격전이 굉장히 훌륭한 줄 알고 마지막에 그게 안 통하기 시작했는데도 끝까지 그걸 끝까지 붙잡고 하죠. 있다가 사실 네. 패망했어요. 아. 일본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게 청나라를 이기고 결국엔 러시아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량을 엄청나게 높게 본 거야. 미국도 당연히 싸잡아 버릴 수 있고 미국 애들 게으르고 얘네들은 정신력이 우리보다 딸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겁주면 얘들은 바로 항복할 거야. 근데 실제로 붙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거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 네. 뭐 또 낙천이 어마어마합니다. 무타구치 레니아의 인팔 작전 이분도 내가 한번 이분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일종의 독립군이 아닐까. 그 조선의 엑스맨이요.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엑스맨. 생각을 해갖고 이분은 천재편을 들까 했는데 인팔 작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작전을 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미얀마 인도 국경지대에서 전투를 하는데 지금 다 러일 전쟁 이후입니다. 훨씬 이후의 전투를 말하는데 일본군의 어떤 허접함을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들인 일본군이 어떤 식으로 변질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했냐면 보급을 적에게 탈취하면 된다. 손자병법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일본에서 전부 다 일본 군부들이 다 반대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게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본 군부에서 야 내가 아는 애니까 제 거 좀 내 체면을 생각해서 좀 승인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급은 일단 적에게 탈취하면 되니까 보급 안 해도 되고 정신력으로 참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검이 없으면 이빨로 싸워라. 총알이 없다고 투퇴하는 게 말이 되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정적으로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다. 그러니까 길가에 난 풀을 뜯어먹으면서 진격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렇게 짠 거야 처음부터. 보급할 계획을 안 짠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이 92,000명 중에 32,000명이 전사를 하고 4만 명이 아사합니다. 굶어 죽어요. 그때 태평양 전쟁 당시죠. 그쵸. 그거는. 태평양 전쟁 때 영국 쪽이랑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인도 쪽으로 갈 때. 자, 이런 식의 일본군의 특징이 끝까지 이걸 고집하다가 근데 너무 아까 정확한 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초반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안 통하고 역량이 딸린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처음에 메이지 유신했던 그 정신이 어디 갔냐고 회신을 했었어야겠지. 그렇구만.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 초반에 그렇게 승세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게 봐요. 프랑스도 여전히 매뉴얼에 집착하는 거야. 독일 애들이 맞아요. 공격을 시작하면은 연락을 해갖고 상부로부터 지시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려고 해. 맞아요. 선전포고 할 줄 알았던 거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독일군은 교리 자체가 뭐였냐면 상황이 바뀌면 니네가 일단 알아서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후보고를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황, 일본 같은 경우에 러일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네.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실제로 이겼었던 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깨부신 다음에 이기게 됩니다. 이제 다시 굉장히 러일 전쟁 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러일 얘기해 전쟁에 이제 봅시다. 해군으로 돌아오는 예. 거예요. 전쟁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무슨 사건? 러시아에 이제 발틱 함대가 있어요. 네. 최정예 이제 함대가 되는 건데 발트해가 어디냐면 핀란드, 스웨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뭐 수도에서 가까운 데에 있죠. 그 발틱 함대 전체를 가지고서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모든 함대를 사실 흑해에 있는 함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싹 다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려 오게 되는데 육군이랑 똑같아요. 육군 7,000km로 오는 것처럼 러일 전쟁 이후에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러일 중에 전쟁 상황에서 지금까지 육군을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 해군. 육군은 허접했다라는 걸 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계속 이겼었다는 건데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의 역량을 과대평가했다는 걸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해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의 해군은 은근히 정말 세긴 했어요. 은근히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최근이었죠? 굉장히 최강급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해군 병력이 최첨단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군 병력이 일단 없던 때고 탱크나 이런 것도 없고 유일하게 강력한 화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게 해군입니다. 해군. 예.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치. 거기에 있는 전함에 있는 화포가 가장 세죠. 예. 이때 당시에 최강 무기. 그렇구만.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자신들의 최고의 함대를 끌고 왔는데 얼마를 하게 되냐면 거의 지구 반바퀴 2만 킬로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 아래쪽으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옵니다. 일본 니네 발라주겠다. 그러면서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러시아가
이때 기지가 어디 있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어요. 네. 일본보다 위쪽에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 돼요. 러시아는. 왜냐면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왔는데 얘네들이 정상이겠냐고. 보급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뭔가 자잘한 문제도 생겼을 거고 그렇지. 배가. 그러니까 일단 한번 수리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본 앞바다를 지나가야 돼. 그치. 갈 수 있는 경로가 3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대한해협 있잖아요. 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지나가는 게 최단 코스고 그게 아니면 쭉 돌아가지고 저 일본 위쪽으로 해갖고 가는 아이고, 길이 2개가 더 있었어요. 태평양 사이를 쪽으로 통과해서. 해가지고. 그렇죠. 태평양 쪽으로.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실제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최단 코스 대한해협으로 가게 되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갈 거라고 판단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거의 사실상 처참하게 발립니다. 이건 실력으로 발린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 당시 해전사에 남을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발립니다. 이때 이후로 전투 양상이 한포 간의 어떤 일제 사격을 가하고 그 한포 간의 기존에는 이제 근접해서 싸우는 양상이었는데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서 일제 사격을 집중 사격하는 방향으로 전술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일본의 예. 화포 사정거리가 멀었나 보지? 좀 화포도 예. 화포도 더 예, 좋았어요. 화포도 좋았고요. 예. 근데 뭐가 생각나냐면 사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죠. 재밌는 게 이때 지나가면서 일본 제독이 이미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신이 되어 있었던 이순신 장군한테 기도를 합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해달라고. 일본은 뭐든지 자기는 이렇게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렇지. 행사 모시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실 하객진이랑 비슷하게 T형 전술. 아, 정말? 네. 예, 이 전쟁 이후에 거함 거포주의라고 해서 전쟁 역사상에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다. 네. 무조건 크고 사정거리가 됐다 큰 이빠이 큰 전함을 만들면 장땡이다. 그래서 나중에 야마토 그렇죠. 야마토가 나오게 되는 야마토가. 거죠. 근데 2차 대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빨리 갈게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함대가 완전 탈탈 털려서 전멸을 해버렸고 일단 그 육군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내부 상황을 신경 써야 되니까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할 때 러시아가 그래? 아이 그럼 뭐 그냥 휴전 한번 하지 뭐라고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러일 전쟁은 러시아가 일본에게 탈탈 털려서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러시아는 자기네가 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휴전을 한 거예요. 그냥. 퇴각한다 이 정도. 그래, 아이씨 됐다 그러면은 그냥 일본 니네 그냥 이쪽에서 그 동양 쪽에서 너네가 좀 놀아라 하고 생각하고 자기네는 당연히 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적당히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일 전쟁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소비가 있었던 거예요. 군비도 그러니까 많은 병력이 죽었고 실제로 물자가 너무 딸려가지고 그렇죠. 전쟁을 한두 달만 더 했다간 국가가 파산날 지경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실제로 이제 국가 역량이 딸렸어요. 러시아에 비해서. 그렇지. 러시아랑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탐대가 증발해버리니까 러시아가 1차 대전 때 독일 해군에 의해서 봉쇄당하고 별별 난리가 다 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걸 얻을 수 있게 되냐면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서양 열강들이랑 동등하다는 평가를 서양으로부터 받아요. 아, 드디어 메이저리그 진출. 그렇구만. 러시아 한번 발랐으니까. 그렇지. 근데 러시아는 당연히 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실제로 지지도 않았었던 거고. 왜냐하면 러시아의 주력은 그대로 저쪽에 있으니까 모스크바 근처에 그치,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또 하나를 받았는데 우리의 슬픈 역사지만 조선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영구한 이제 통치 일종의 영향력을 보장을 받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니네가 짱이니까 그렇지. 조선 니네가 통치해라. 이러고. 대한제국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열강 칭호 이거 두 개를 받습니다. 근데 일본이 실제로 러시아한테 이제 배상금을 받아야 돼. 아까 청나라에서 재미를 봤다고 했죠. 청일 전쟁에서. 그런데 러시아가 배상금을 안 주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협상하는 협상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징징대면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공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배상금을 내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은 중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어떻게 버팅기냐면 러시아는 처음부터 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휴전이니까 러시아는 야 협상하기 싫냐? 그냥 협상하지 말까? 막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 뻗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그 사절들이 그러니까 일본 협상하는 사람들이 본국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떡하죠? 배상금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본국에서는 도저히 전쟁 수행을 할 상황이 아니다. 그냥 배상금 못 받아도 여기서 끝내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구만.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 내부에서 거의 밀란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했어요. 일본이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명분은 열강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서양 열강이랑 동일하다고 하는 명분을 얻었는데 실제로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이권이 별로 없는 거야. 대상금을 못 받아냈으니까. 거기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랬으니까 전쟁이. 그렇죠. 예, 그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일본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거의 폭동 수준이 나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이유로 일본이 선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드웨이 해전 같은 거에서 일본이 발리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주도권을 미국이 갖고 온 거거든요. 이때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들이 광고를 하냐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일본 국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광고를 해요. 거짓말하죠. 그렇죠. 거짓말을 계속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러일 전쟁에서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일본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자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 내내. 지금 이제 청일 전쟁을 거쳐서 패권을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가져왔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아예 다른 열강들, 서방 열강들이랑 동등하다는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았다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허약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군대의 기강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2달, 3달만 버텼으면은 일본이 무너졌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면전을 치룰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었어요. 일본이. 그렇구만. 그 정도의 국력이 없었고 이제 일본도 내부적으로 그걸 알았겠죠.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알았냐면 본격적으로 조선을 그 대한제국을 완전히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든가 아니면 통합을 시켜버리고 장기적으로는 만주 쪽에 있는 광대한 자원 또 뭐 필리핀 쪽이든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먹지 않으면 이제 서양 열강들과 같이 대등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세적으로 조선이 필요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정말로 필요했던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는 포인트를 조금 달리 둘 건데 1905년에 중요한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1905년에 그 러일 전쟁 직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역사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을사조약 5년 후에. 그렇죠. 네. 1910년. 네. 실제로 이때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한국은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이 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병합입니다. 병합. 완전히 병합된 거. 합방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했던 용어고. 합방은 원래는 이제 둘이 좀 합의하에 대등하게자라고 대등하게 했었던 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강제 병합이라고 하게 되면 좀 이제 일본의 침탈 의혹이 사실 드러나는 용어니까. 그렇죠. 드러나고 정확한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1기, 2기, 3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에 한번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국제정세기 때문에 또 잠깐 살펴보면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났고 1912년에 중화민국이 성립합니다. 이게 설립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청나라랑 중화민국은 전혀 달라요. 청나라는 완전 호구였는데 중화민국은 그 정도 호구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애국심이 있었어요. 청나라 입장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족들이 청에게 충성을 얼마나 다했겠어요. 그렇게 다 바치지 않았겠지. 근데 중화민국은 또 다시 한 민족이 뺏어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에 설립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게 되고 일본이 영국 동맹을 빌미로 독일이 아까 선전포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별 콩고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돈이 없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선은 한일 강제 병합을 했으니까 대한제국은 먹었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야욕을 펼치면서 뭘 먹고 싶었냐면 만주를 먹고 싶었어요. 델리만주? 만주? 중화민국은 좀 어렵고 만주래도 조금 네. 다 먹기는 좀 배부르니까. 그렇죠. 부풀으니까. 네, 이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이건 좀 뭔가 타개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이 뭘 하냐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의 자원을 가지고 만주를 병창 기지화하려고 만주를 불법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만주사변이군요. 네, 만주사변. 그 만주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일인 거냐면 결국에 만주를 자기네가 장악을 해요. 그다음에 군벌들이 있잖아요. 중국 군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벌들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계례국을 세워버려요. 아예. 그리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죠. 일본이 만주국을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주에 대한 이미지가 궁금했어. 만주 이미지가 어때요? 만주요? 인구가 많을까 적을까? 적지. 거기다가 자원은 많을까 적을까? 자원은 좀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이미 4,300만입니다. 인구가 엄청 많았고
오 진짜 만주가. 우리 무슨 초원에 뭐 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말만 뛰어다니는 데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산업화도 중국에서 가장 잘 일어난 곳이었고 이뤄진 곳이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논농사는 좀 힘든데 춥잖아요. 엄청나게 추우니까. 근데 밭농사가 굉장히 대규모로 가능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나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아니지 그 당시 일본이었으니까 조선 땅에서 났었던 모든 쌀은 대부분 일본이 다 가져가고 그럼 조선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만주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밭농사 작물들 있잖아요. 옥수수, 콩 이런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 우리 사람들이 민족에 먹고. 주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구나. 자,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중국이 빡쳐요. 당연히 중국의 일부를 독립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나름 힘이 세고 나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을 점령하더니 경상남도를 독립을 시켜버린 거야. 일본이 통치하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국이 빡칩니다. 청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아까. 일본이랑 중국이랑 사실상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중일 전쟁이 37년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주 사변부터를 중일 전쟁으로 봐요. 자, 자, 중일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일본이겠죠. 중국이 이겼습니다. 중일 중일 전쟁이 1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결국에 일본은 한 번도 중국 전체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랑 달라.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완전히 개박살을 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에 중국 전체를 먹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난징 대학살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중일 전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엄연하게도 중일 전쟁은 우리가 좀 다루지 않고 잘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랑 좀 비슷하냐면 중국이 결국 공산화가 되잖아요. 네. 뭐랑 비슷하냐면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서부전선은 잘 다루지만 동부전선은 잘 다루지 않아요. 그렇네. 실제로 요즘 들어서 재평가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을 박살낸 게 결국엔 연합군이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2차 대전은 거의 소련이 독일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지. 비슷하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버팁니다. 일본의 공격. 일본이 100만 명 이상이 전사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 전쟁 또 미국과의 전쟁만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버텨줬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국제 정세는 여기까지 하게 되고 일본이 중국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중국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일본 육군은 중국이랑 싸우고 있고 해군이 갑자기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미국을 공격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파멸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게 이제 일본의 파멸로 이르는 네. 시작점이 되겠네. 시작점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었던 이제 국제 정세가 되는데 이제 만주국이 사실 좀 재밌어요. 하나 상식을 깨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주는 사실 상당히 국력이 센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실제 산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만주에 많이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만주에서 한민족들, 우리 민족 말고 그러니까 중국의 한인들이랑 조선 민족들이랑 누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조선? 당연히 그랬겠죠. 왜? 조선은 아무튼 간에 황국 신민이에요. 당시에. 국적이 일본 국적인 거예요. 하나니까 나라가. 당연히 1등 시민은 얘네 입장에서 일본의 어떤 진골들, 일본 사람들이 최고 1등 시민이지만 2등 시민의 대우를 받았던 게 그래도 조선이었어요. 그렇구만. 그리고 삼류 취급을 받았었던 게 만주. 만주에 있었던 실제로 한인들, 중국 한인들. 그렇구만.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암살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하는 만주에서 그런 것들 우리가 보고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항일 운동도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국의 사업가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름 만주가 이제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나름의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나타났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지금까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연결해가지고 잠깐 쉰 다음에 한국 내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